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흔히 우리는 회복력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큰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묵묵히 제자리에 서 있는 나무 같은 사람. 그런 강인함은 마치 타고난 것처럼 혹은 특별한 재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죠. 화려한 무대 위 발레리나의 우아한 몸짓 뒤에는 수천 번 넘어지면서 단련된 발목과 굳은 살이 숨어 있습니다. 폭락장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투자자의 담대함 그 자체는 수많은 손실을 복귀하면서 얻어낸 훈련의 결과고요. 회복력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더 일어나려는 의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다시 쌓아 올리려는 노력,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회복력이 만들어지는 것일 테죠. 페이스북 메타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셰릴 샌드버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회복력은 근육과 같다. 노력과 연습을 통해 스스로 길러야만 한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7분.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고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려야죠. 저희가 몇 차례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용어인데요. 요즘에 아마 장을 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셨을 때 생각보다 예전보다 양이 줄었네. 가격은 그대로인데 왜 양이 줄었지? 아마 이런 거 느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가요. 순살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또 닭다리살만 쓰다가 닭가슴살까지 섞어서 쓰기로 하면서 이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요. 소비자들이 제품 가격과 용량의 변화를 직접 기록하는 사이트도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제품의 양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서 판매하는 것 해서 결과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것 뭐라고 할까요? 6글자입니다. 외래어인데요. 피부과에서도 이런 시술이 있기도 하고요. 뭔가를 줄인다, 조인다 라는 표현에다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이죠. 6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3647님 새우입니다. 슈림프? 슈림프 아니고 어감은 비슷합니다. 슈림프나 이거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해야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이제 FOMC 성명서 결과가 발표됐고요. 네. 결국 기준금리 4에서 4.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0.25%포인트. 시장이 다 예상한 바였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파월이 기자회견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관심사였죠. 네. 어쨌든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은 역시 고용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8월에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 집중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나타난 건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다. 이상한 균형이라고 불렸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시장 하강 위험이 커져서 기준금리 낮추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 신중 기조 이거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다라고 했고요. 영어로 보니까 미팅 바이 미팅에서 매번 회의 때마다 열심히 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고용 시장이 식고는 있어 물가가 지속해서 폭등할 위험은 줄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는 얘기는 내 소득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가 힘들어지니까 물가가 폭등할 위험은 줄었다라는 거죠.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했고요. 내년까지 관세 영향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에서도 이제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 어떤 힌트를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상식 퀴즈 내드릴 때 제가 힌트를 잘못 드려가지고 6글자라고 했죠 제가. 근데 7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항의를 쏟아내주고 계시는데. 아, 그러네요. 예, 옆에서 고란 기자도 몰랐죠.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네네네. 네. 현예진님, 황선명님 등등 7글자 아닌 거 7글자 맞습니다. 예, 뭐뭐뭐 플레이션, 슈림프 플레이션 아니고 예, 비슷한데 7글자입니다. 정정해드립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준 내부에서도요. 뭔가 말이 계속 엇갈리더라고요. 네. 서로가 주려는 시그널이 너무 다르던데요. 이번에 경제 전망 요약 SEP라는 게 발표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자면 이제 많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점도표입니다. 이 점도표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각자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6월에 비해서 점들이 상당히 분산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가 있습니다.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차례 인하한다는데 점들이 많이 이렇게 촘촘하게 찍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점 하나가 저 밑에 가 있습니다. 한 명이 연말까지 1.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점을 찍었거든요. 그걸 희망한다라는 네네. 뜻이 될 테고. 다들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이번에 그 트럼프의 특임을 받고 이 시장의 FOMC 위원으로 들어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아니냐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분산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한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망, 금리 경로에 대한 의견이 각자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각자 다르다는 얘기는 금리 항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점도표 분산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이 사인이 각자 지표가 각각 다른 지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마다 뭘 중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점도표를 다르게 찍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점도표 하나가 저 밑에 내려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건데 이 역시 스티븐 마이런 이사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미란 보고서의 주인공이기도 한 이 이사가 이번 금리 결정에서 0.5%포인트 인하 B컷을 주장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이번 2.5% 인하에 대해서 0.25%포인트 인하에 대해서요. 요거 관련돼 가지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혹시 B컷 전망이 많았느냐라고 파월한테 물었더니 파월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 광범위한 B컷 지지는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관세 정책 책사라고도 하는 그것들을 이제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고 남들은 2번 더 내려갈 거야라고 보는데 본인은 5단계는 내려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증시 반응은 뭔가 좀 크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다들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건 다들 뭐 예상하고 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금리, 반영이 돼 있었고. 네, 이미 가격이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파월 의장이 좀 신중한 기조를 계속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내리는 건가? 시장 상황 봐야 되네? 라고 이게 불확실해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57% 올랐고요. S&P 500, 나스닥은 각각 0.1%, 0.33% 떨어졌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지난 밤에 이제 새벽에 마감한 증시가 올랐냐 떨어졌냐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흐름을 보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어쨌든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하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게 상승 기조가 약간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는 현재 0.5%, 코스닥은 0.7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면 항상 그 단어 하나에 시장이 출렁이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S&P 500도 장중에 출렁이다가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우리 증시는 일단은 코스피가 3,430선까지 다시 0.5%, 코스닥은 0.8% 상승을 또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박대기 기자랑도 또 해설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KT에서 무단으로 소액 결제가 돼버리는 사건
이 펨토셀을 해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용의자가 잡혔죠. 네, 일단 보자면 지난달 말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어요. 새벽 시간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가 있었다. 그래서 수십만 원 빠져나갔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되게 여러 명이었고요. 네. 이 피해자들 모두가 공교롭게도 KT 이용자였습니다. 게다가 지역도 서울 서남부, 경기도 광명, 부천 일대로 약간 지역이 또 한정돼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뭔가 휴대폰이 털렸다라기보다는 이 뭔가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결과적으로 어제 중국 국적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네. 2명 잡았다라고 하는데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했어요. 소액 결제를 한 겁니다. A 씨가 주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B 씨는 이렇게 하면 모바일 상품권, 교통카드 이게 다 현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그걸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바로 B 씨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경찰이 아까 2명을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A 씨를 잡고 나서 보니까 이 펨토셀 요게 실제로 그 있었어요. 막 차에 있었다는 차에 거죠? 있어가지고 요걸 이제 같이 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챈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이제 현금화를 했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A 씨와 B 씨야 원래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건지 아니면 A 씨가 한 다음에 B 씨한테 그냥 현금화를 한 건지 둘이 무슨 관계인지 이건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또 이게 개인의 범죄인지 뒤에 조직이 있는 네, 건지 다 맞아요. 캐봐야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약간 걱정이 뭐냐면 이게 펨토셀이고 약간 좀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사람들 뭔가 KT 관련돼 가지고 이쪽 관련돼서 뭐 일한 거 아니야? 혹시 뭐 내부자가 또 조력한 맞아요, 건 아닌지. 맞아요. 라고 예. 의심이 됐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KT 등 통신사나 전화 인터넷 가입, 설치 등 관련 업무를 한 이력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소식이 아마 알려지겠죠. 저희도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부동산 소식 들어볼게요. 강남 3구랑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지정이 연장됐죠. 네, 어제 서울시가 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용도 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네. 요거 만료가 9월 30일까지였어요. 그래서 재지정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다시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이 서울시는 실소유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서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토허제 내에서는요. 주거지역 6제곱미터, 사업지역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하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 벌금을 내고요.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네. 이 기간에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 통계 조사가 나왔네요.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중장년층 오히려 수도권을 빠져나간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해요. 통계청이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처음으로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는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2010년대 생각해 보시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일시적인 유출이 있었는데요.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부터는 수도권 인구 유입세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세대별로 보자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중장년층은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결과적으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이유는 여기에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받으려고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요. 중장년층은 이미 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나 주택, 직업 등을 이유로 이제 회사 다 다녔으니까 수도권을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 추가로 그 허가를 준다라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이걸 준비해 왔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인터넷은행 후보가 모두 다 탈락했어요. 네,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었는데요. 예비 인가를 신청한 곳이 4군데의 사업자였습니다. 근데 4군데 모두 인가를 불허했습니다. 3월 달에 예비 인가 신청 받았거든요. 6개월 만에 결정을 낸 겁니다. 당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G뱅크 등 총 4곳의 사업자 후보가 제4인터넷은행에 뛰어들었지만 네.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자금 조달의 안정성입니다. 누가 얼마씩
돈을 낼 얼마나 거냐. 충분히 갖고 오느냐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시쳇말로 하자면 돈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본력이 중요하죠. 네, 근데 돈이 부족한데 은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은행의 기본 여건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 안정성에서 모두 네 곳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소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취지는 좋아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여기 취지는 좋은데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 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라고 평가했고요.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자본금을 더 맞아요.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까지 봤는데 그게 좀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네, 포도뱅크 소은행 역시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기준치 못 미쳤고요. AMG 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아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이게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네 군데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 군데 사업자에 최대 15개 업체가 몰려서 만든 컨소시엄 구조였어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예비인가 문턱도 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봤던 소소뱅크요. 여기에는 경남은행, 다날, 리드코프, 신라젠 등 무려 15개 업체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주인이나 이제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오히려 맞습니다. 이게 더 약점이 됐던 거네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일단은 어쨌든 적합한 사업자가 나타나면 추가 접수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업계에서는 사실 이 제사 인터넷 은행 신규 설립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불허했으니까 결국 이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백지화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을 보자면 추가 은행보다는 서민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에 방점이 놓여 있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중금리 전문 인터넷 은행이 있긴 한데 이게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신용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좀 많이 빌려줄 수 있게끔 제4 인터넷 은행도 좀 설립하자라고 했던 건데 현재까지는 쉬워 보이진 않네요. 카카오뱅크, 대신에 K뱅크, 이제, 토스뱅크 그 맞아요. 다음이 나올까 했던 건데. 대신에 이제 정책 금융을 통해 가지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마 이번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 짧게. 전기요금 못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밀린 전기요금도 이제 채무 조정 대상이 돼요. 이게 전기요금 밀리면 전기가 끊기거든요. 예. 그럼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가구의 전기요금 채무 조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걸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금융채무가 있는 개인이 정상적으로 전기요금 납부가 어렵다라고 하면 신보기에다가 금융전기통합 채무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러면 신보기에서 한전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추심이 중단이 됩니다. 이후에 신보기 심사를 거쳐서 원금 감면하고 장기 분할로 해서 전기요금 낼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가 조정이 되면서 갑자기 내가 뭔가 빚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좀 방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또 악용해서는 또 안 될 테고요. 그 안전장치도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2대5입니다. 9시 24분이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제가 6글자라고 잘못 말씀드려서 무리를 빚었던. 네, 하지만 정답은 7글자. 식품이나 외식 업체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양이나 크기를 줄이는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양을 줄이는, 줄어든다라는 뜻의 영어, 그리고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요걸 조합해서 7글자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김성우님 정답 쪼림프. 비슷합니다. 쪼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186님 아이구플레이션. 6463님 히딩크 플레이어는 왜 나온 말인지 컨닝하셨다는데 누구 걸 컨닝하신 거지? 히딩크 플레이어는
0501님은 그 경제상식 퀴즈를 심각하게 듣다가 피부과라는 힌트에 급 제 피부를 들여다보게 되네요. 뭔가 그 처진 살을 좀 이렇게 타이트닝 해준다라는 그런 시술이 있기도 하죠. 이름이 똑같습니다. 앞 글자 세 글자가. 유솔님, 요즘에 원래 들어가던 재료도 추가비를 더 내고 토핑으로 추가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399님은 제품 원가 계산, 과자 양이 줄면 봉지 크기도 줄여야 되는데 공기만 더 넣고 부풀어 있는 것 같아서 뜯고 나면 허전한 느낌 든다고. 이것도 일종의 그 현상일 수 있겠네요.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용량 줄어드는 것이 표기하라 막 이런 규제들도 막 만들어지고 있죠. 그 7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으로 갑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 여러 가지 트렌드 우리가 배워보는데 네. 착한 일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네, 요즘 착한 일이 트렌드입니다. 이게 일종의 막 문화처럼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 선행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이 착한 일이 정말 트렌드로 우뚝 서고 있는데요. 특히 선한 인플루언서, 선플루언서들이 눈에 띕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SNS나 콘텐츠 여러 곳을 통해서 퍼뜨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주로 유명 연예인이나 대형 인플루언서만을 사실 떠올리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직장인 또 학생분들도 충분히 선플루언서가 될 수 있고요. SNS 한 번의 공유, 댓글 또 짧은 챌린지만으로도 이 도미노처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죠. 특히 이 MZ세대와 알파세대 같은 젊은 세대들은 이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익숙한데요. 그래서 선행도 놀이처럼 챌린지처럼 즐기는 문화가 최근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선행도 즐긴다. 네. 그러니까 몇몇 인플루언서들 보면 뭐 가수 션 같은 네. 경우에도 그렇고 뭐 그쵸. 기부도 많이 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많이 알리고 사람들의 또 동참도 이끌어내고.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이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도 왼손이 알게 하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과거 한국 사회는 좀 겸손과 자기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을 드러내면 자랑한다, 위선 아니냐, 뭐 이런 티낸다고 막.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이 공익이나 환경 또 사회적 책임 같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넘어서 사회가 모두 함께 다뤄야 할 의제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조용한 선행이 어쩌면 확산의 기회를 좀 놓칠 수도 있겠다 하는 목소리가 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SNS나 뭐 스마트폰 덕분에 누구나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선행을 공유하고 또 연결해서 확장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네. 계시다가 네. 최근에 본인이 하셨던 선행 있으시면은 문자 올려주세요. 네. 9730이나 KBS 콩으로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아요. 별로 못해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혹시 기억나세요? 이 몇 년 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네. 굉장히 큰 역할을 얼음을 했어요. 뒤집어 쓰는 거. 네, 맞습니다. 기부금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 참여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재미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이 확산성 덕분에 또 나도 할 수 있겠다, 함께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 기부하고 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얼음물만 맞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행과 기부 이것과 SNS 챌린지가 다시 결합돼서 이런 문화들이 한층 열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선행이 뭐 희생이나 의무가 이젠 아니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하나로 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구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이런 메시지를 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걸 또 선행으로 또 보여주는 이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도 있잖아요. 쓰레기 줍는 일도 요즘엔 또 열심히 해요. 네, 최근에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팔로워 한 명이 늘 때마다 쓰레기 한 개 줍겠다.
하는 컨셉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라는 작은 클릭 하나만으로 선행에 동참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뭐 한 주 뒤에 오늘 1000명의 팔로워가 늘었으니까 1000개의 쓰레기를 줍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진짜 쓰레기를 주우시고 그걸 또 영상에 올리시는 그런 채널입니다. 나중에 막 10,000명씩 늘어나면 조금 힘들겠죠? 네. 근데 그 올해 여름철 이 침수 피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또 접하는데 이런 피해의 주범으로 쓰레기, 담배꽁초 막힌 이런 빗물바지가 계속 지목되곤 하죠. 그래서 이 계정에서 SNS 게시글로 사람들을 모아서 서울의 인근에서 이런 빗물바지 청소 봉사를 이어왔는데요. 최근에는 실제로 SNS의 게시글 하나만으로 70명이 모여서 함께 자발적으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또 치우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예. 이런 봉사활동을 영상으로 다시 찍어서 다시 또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 팔로워들은 이러한 영상을 보고 이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양심에 찔리고 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좀 더 쓰레기에 좀 더 조심해야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이런 인식을 좀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채널들이 유명 기업과도 실제로 콜라보를 하면서 점차 좀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증권사들이 또 여의도의 길거리를 같이 깨끗하게 만드는 캠페인을 또 진행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모빌리티 업체도 함께 또 진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2630님은 남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쓰러진 할아버지 도와주시고 피도 닦아주셨다고. 남편이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8722님은 버스에서 장보고 타시는 어르신들 무거운 그 시장 수레 들고 타실 때나 내릴 때 항상 옮겨드린다고. 어휴, 곳곳에서 또 이런 선행 정말 좋습니다. 네. 또 운동도 그냥 하질 않아요? 네. 요즘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가 네. 이 러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러닝에 방범 순찰 봉사활동을 접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 러닝 하시면서 지역 안전을 지키시는 이런 시민 참여형 러닝 순찰대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뛰시다가 공공 화장실도 한번 다시 들어가 보시고 또 비상벨 제대로 작동한지도 살피고 또 가로등이 좀 깨져 있으면 이런 것도 신고를 하고 또 주치자가 계시면 또 전용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그런 식으로 이 러닝 순찰대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함께 모여서 달리면서 또 동네 안전도 살피는 이런 선행도 같이 하시는 거죠. 또 이거를 많이 함께 하고 보여주고 참여하고 뭔가 봉사활동하는 커뮤니티도 그럼 조금 더 커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 봉사활동 정보를 공공기관이나 또 대형 포털에서 찾곤 했는데요. 네.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개성 있는 봉사활동 구인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들을 이제 플로깅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SNS에서 쉽게 보시고 또 동참하실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이 만드는 봉사단체도 기수별로 진행돼서 모집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결식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만드는 봉사나 또 유기견, 유기모, 또 보호소 봉사나 또 아픈 아이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런 단기 봉사단을 굉장히 많이 모집하는 모집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돈을 기부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방식도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운동하시면서 이 마라톤 행사에서도 기부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닝 크루들이 달릴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거나 또 참가비 전액을 복지단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건강관리와 또 재미있는 취미와 사회적 기여 이 세 가지 토끼를 모두 잡는 이런 기부런들도 있고요. 기부런? 네. 그리고 돈 외에 다양한 또 방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또 화제를 모았었던 것이 조혈모 세포 기증 브이로그 같은 사례였습니다. 최근 유명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조혈모 세포 기증 과정을 솔직하게 브이로그로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자아냈는데요. 이런 기증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반응도 있으셨고 또 사실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직접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진다 하는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선플루언서들은 때때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또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을 확산시키는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이 엄청나게 따뜻한데요. 9927님이 지난 주말에 헌혈하고 나오는 김에
적십자사에서 10대 소녀들 생리대 지원하는 거 그거 기부도 매달 하는 걸로 또 신청하고 나왔네요.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4781님은 초등학교 3학년 딸이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혈액암 환우들에게 기부하고 그걸 또 인스타에 공유하고 뿌듯해하더라고요. 이렇게도 알려주시고 사실 이게 옛날에 많이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같이 공유하고 알리고 더 뿌듯해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게 된 배경 또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한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청취자분들 너무 따뜻한 사연 많이 보내주시지만 우리나라 좀 기부에 인색한 나라라는 평을 많이 들었었던 편이었습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이런 세계 기부 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좀 낮은 순위에 그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 2년 사이에 특히 이 풀뿌리 기부 문화다 해서 다양한 기부 방식들이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내 이웃을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팍팍한 일상 속에서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풀뿌리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부 채널과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기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기부하는 방법을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기부처를 정해서 그냥 하는 걸 넘어서 본인의 일상과 좀 관련된 분야의 후원을 일단 하고 싶어 해요. 아, 본인의 관심사.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관인지를 굉장히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기부처, 후원처, 이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를 모두 다 꼼꼼히 확인해서 직접 막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 법정 기부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또 소득공제 혜택도 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히 확인하는 그런 방식도 생겨나고 있고 또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 또 재해가 있을 때에도 SNS에 후원해서 내가 이만큼 후원했어요. 작지만 나도 보태고 싶어요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게시글을 통해서 또 공유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경북 산불 또 강릉의 가뭄 최근에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작게나마 내 마음을 좀 보내고 싶다 하는 이런 기부 문화가 SNS에서 부쩍 많이 는 것을 좀 많이 포착하게 됩니다. 5532님이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선행은 아니고 아이가 셋인 손님은 내릴 때 요금을 안 받습니다. 와. 손님들이 놀라서 왜 안 받으시냐고 물어보면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다자녀에 대한 작은 복지예요라고 하고 웃고 맙니다. 사실 애 셋 데리고 택시 타는 것 자체가 한때는 이제 눈치 보이던 할 때도 있었거든요. 막 기사님한테 막 미안하고 막. 야, 5532님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진짜. 또 이런 착한 트렌드 기업들도 좀 많이 동참하고 있나요? 네, 기업들도 이런 트렌드에 발맞추어서 공익적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ESG, 이 사회적 책임 경영이 중시되면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거나 또 직원들이 봉사를 나가서 사회공헌하는 활동들을 좀 넘어서서요. 이제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참여형 공익 활동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통업계에서 좀 재미있게 봤던 것이 기부 연계 마케팅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기부 연계 마케팅이 좀 많이 포착이 됩니다. 한 편의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에 가보면 1+1 제품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죠. 이 2+1 제품도 많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1+1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는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기부 연계 마케팅이랑 연결해서 내가 하나만 먹고 덤으로 주는 제품을 가져가지 않고 쿠폰으로 등록해서 이 미사용분을 현금으로 기부하는 사회공헌 캠페인 이런 것들도 마케팅으로 선보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부 연계 마케팅이 일상 속에서 점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 제품도 사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그쵸, 그런 맞아요. 마음을 또 소비자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이런 거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공익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네.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좀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겠죠.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진정성 있는 브랜드 가치로 정말 잘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지속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요즘 똑똑한 소비자들은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기여하고 싶다 하는 이 메시지를 좀 일관되게 또 일관된 이런 톤으로 또 행동으로 메시지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한 기업이 있는데 매년 산불로 우리 숲이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 기업에서 신혼부부들이랑 함께 늘 나무 심기를 진행하신대요. 나무 심기. 네. 근데 올해만 한 게 아니고 41년 동안 나무를 심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5,70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되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이 기업은 정말 진심이구나. 이 기업은 정말 사회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기업들이 이런 착한 일을 상품처럼도 만들고 또 공익 마케팅으로도 진행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경험하도록 돕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으로 끝나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어떤 소비의 문화까지도 계속해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남을 돕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기부를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해나가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에서 오는 행복감도 동기부여로 굉장히 좀 많이 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에서건 이 작은 선행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또 지역사회를 바꾸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런 기부나 선행 또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대근님은 조혈모 세포 기증하셨다고 알려주셨고 7294님은 KBS 캠페인 초록우산 또 어린이재단 방송 나올 때마다 작은 돈이지만 3,000원씩 기부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4433님은 지난 11년 동안 쌀 23,460kg, 온누리 상품권 600만 원, 유니세프 3만 원, 그리고 초록우산 5월부터 3만 원, 세이브 더 칠드런 3만 원 신청했네요. 와 많으시다. 네. 거의 SNS에 쓰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 거 막 티내고 그러면 조금 이제 사람들만 눈치 안 살 수 좋게 있다, 보고. 안 좋게 네네네. 볼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냥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그렇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네. 또 본인 또 뿌듯함을 느끼고 또 이걸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또 네. 하나의 바탕이 되는 거죠. 아까 많은 분들이 선행하시는 분들한테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드리라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중복 당첨되신 분들을 좀 제외하고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연 4에서 4.25%가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를 2번 더 낮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독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외부 논의는 전혀 없었고 의혹과 관련해 거론됐던 인물과 만난 적도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KT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수도권 일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밀린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이 오는 22일부터 적용기간과 대상, 혜택을 확대합니다. 지원 조건에 따라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심리학개론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시죠? 누구나 실수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 7자인데 6글자라고 실수하고. 근데 또 사람마다 이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밤새 내가 오늘 했던 실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금방 또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실수를 바라보는, 실수를 대하는 다양한 심리를 또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유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도 혹시 실수한 생각에 네. 밤잠 못 자고 막 이른바 이불킥하고 이랬던 적 그런 거 있으세요? 많죠. 그렇죠. 네. 오, 교수님처럼 이제 심리 잘 아시는 분도. 네. 이전에 많이 그랬죠. 근데 왜 실수한 이후에 하루 종일 뭔가 막 찝찝하고 음, 잘 때까지 생각나고 막 그치. 자다가 이불킥하게 되고 음. 이런 건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뭐 실수 우리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실수라는 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네. 이게 실수를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릿속에 맴도는 거. 맴돌죠. 예, 그게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거든요. 아, 예. 그거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해결이 안 되고 또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떠세요?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당혹스러울 때 있죠. 예, 그리고 되게 창피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되게 부끄럽고 수치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생각으로는 아우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이 바보같이 굴었을까? 이런 자기 비난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감정은 멍든 채로 남아 있고 그리고 생각은 계속 나를 때리는 상태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 속에 있는 멍이 빠지기까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이 계속 한 번씩 떠올라서 날 때리고 때리고 전국 방송에서 실수 한 번 하면 막 엄청 때리죠. 사람들이 막 블로그 이런 데다 막 기록하고 그래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몇 년 전 한참 지나간 일인데 불현듯 갑자기 옛날 실수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좋은 기억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정말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느꼈던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 수치심 이게 온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뇌가 자동적으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뭔가 이게 자동화가 된 거예요? 왜 자동화가 되죠. 감정이 해소가 안 되면 뇌에서 자동적으로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옛날 기억이 또 떠오르고. 그렇죠. 이거 막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도? 네, 그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이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실수를 그냥 무던하게 잘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막 자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뭐 어떤 기질의 차이입니까? 왜 그럴까요? 네, 그게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대하는 내 안의 목소리가 달라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요? 네, 자아가 있어요. 나에게 건네는 목소리. 어.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잘 넘기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요. 그럴 수 있어. 네, 이렇게. 그런데 오래 꼽씹는 사람은 왜 또 그랬어? 이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하죠. 자기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다독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하냐? 그게 어렸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느냐? 이게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실수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면 그 목소리가 내 안에 남아 있어요. 아, 이건 부모님들이 잘 좀 새겨 들으셔야겠다. 그럼요. 스스로 안아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게 뭐야? 왜 또 그랬어? 너 인생 망해. 이런 말들을 하면 진짜 인생 망하는 것처럼 그 작은 실수가 또 내 안의 목소리가 또 그거를 배우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 목소리가 자신한테. 들리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처럼. 이 청각적인 경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냉철하시고 막 엄격하신 부모님 아래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 커서도 자기 안의 목소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와, 신기하다. 네. 그리고 또 이게 남의 실수랑 본인의 실수랑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남의 실수에는 되게 엄격하고 자기의 실수는 되게 관대하고 이게 사실은 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 실수에 대해서 간대하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실수를 잘 넘기는 사람보다 훨씬 불안할 수 있어요. 아, 더 불안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방어 심리가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성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실수를 인정하면 완전히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목격했을 때요? 아니요. 자기가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너무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래서 남의 실수를 보면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더 자기의 엄격하게. 자존감을 지키려고요? 네, 남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 좀 이상하네요. 방어 심리예요. 필요 이상의 방어 심리. 그렇죠. 필요 이상의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신기한 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또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게도 됩니다. 야, 이거는 뭔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제 좀 어른들이 봤을 때 네. 아니 윗사람이 봤을 때 쟤는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잖아요. 더 속상한데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건 왜 그럴까? 이 마음적으로는. 네. 그 보통 뭐 이야기를 할 때 실수를 반복하는 거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너가 습관을 못 고쳐서 그래. 막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 굉장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런 게 마음속에 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자기 비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 그것을 느끼느라고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에너지를 완전히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긴장이 되겠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네. 그 안에서 뭔가 에너지를 쓰면서 같은 실수 하지 말아야지 하지 그럼요.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비난하면서. 그럼 긴장하죠? 그럼 긴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축되면 불안해지고. 그죠? 그러면 그렇죠.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긴장하고 있으면 또 못해. 일단 집중력이 흐려져요. 맞아. 집중력이 흐려지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할 때도 공이 날아오는데 네. 이거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또 헛발질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헛발질 하게 되죠. 예. 집중력이 흐려. 그거에 신경을 쓴 거야. 놓치면 어떡하지?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해야 할 일에. 네. 정작 해야 할 일에 집중력이 흐려져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이제 꼰대력이 좀 높아가지고 네. 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다. 네. 이런 조언은 쓸데없는 겁니까? 반성해야 되나? 또 하나가 이게 근데 그 네. 선배 입장이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 나 무시하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이제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런 마음도 들죠. 생각 없이 왜 행동하냐, 왜 이렇게 그 실수를 못 고치냐 이런 마음이 드시죠. 모니터 옆에다 써놓으라고 했지. 막 네. 이렇게. 너무 제가 많이 했던 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 불안해지고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자기 비난을 하게 되니까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는 의미겠네요. 너무 중요하죠. 실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실수해서 혼날 수는 있는데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면 안 되고 또 위축되면 안 되고 그러면 그 불안감이라는 건 좀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예. 완전히 어떤 시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 이런 마음, 그리고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 이런 목소리를 멈춰야 돼요.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좀 내려놔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완벽할 이제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실수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서 잠깐 숨을 고르면서 숨을 확 쉬면서 지금은 내가 배우는 중이다. 괜찮다. 다음에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마음, 목소리들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들었던 목소리를 자꾸 자기에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 안의 목소리. 네. 얼마 전에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는데 네덜란드 처음 진출했을 땐 공이 자기한테 오는 것도 너무 싫었대요. 그럴 수 있죠.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으니까. 근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 자신감을 가져 괜찮아라 해도 안 들리더래요. 결국은 자기 안에서 네. 하나 둘씩 패스 한번 잘했을 때 자기를 칭찬하고 그렇죠. 공 안 뺏겼을 때 자기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을 좀 회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죠.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 실수해도 괜찮다. 나 스스로. 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 봐봐 이번엔 실수 안 했잖아 괜찮아. 네. 이번엔 잘했잖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건 배우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계속 실수하는데 100번 실수했는데 괜찮아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리적으로도 뭔가 좀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정말 목소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 내가 실수를 대하는 내 태도, 그래서 내가 그 실수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의 에너지, 또 자기 비난하는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긴장을 덜 하고. 그러니까 뭔가 화살 같은 거에서 뭔가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죠. 내 불안하고 나를 막 계속 자책하고, 그럼 이 자책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 이런 말 대신에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말로 바꾸고.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네.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내 안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네요. 바꾸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 그 용기가 필요해요. 실수 그 자체도 네. 눈 그래서 감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요. 그리고 나는 뭘 배울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를 잊고 눈 감아버리고 밤에 이불킥하고 그게 아니라 네, 그대로. 그래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내가 좀 오명을 남긴 건 어쩔 수 없고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까? 부끄러웠지, 창피했지. 그래, 내가 실수했지.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하고 어떻게 실수를 안 하는 그 방법을 찾을까? 이렇게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의 성장의 발판이 또 에너지가 되는. 실수를 발판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유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여러분의 또 실수가 여기서 많이 나올 겁니다. 돈줄 상담소 시간인데요. 주택 투자를 잘못했다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김경필 멘토와 같이 한번 또 풀어보시죠. 뉴스 잠시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